할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문고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3일째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내 몸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문틈 아래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찰칵. 누군가 안쪽에서 문고리를 건드렸다. 그리고 낑낑거리는 소리. 누구야?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엔 내가 버린 그 강아지가 서 있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소리가 사라진 집이었다. 여보, 국 식기 전에 먹어요. 또 신문 여기 두고 가셨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안 갈래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난 지 석 달. 나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고, 저녁이면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다가 멈추곤 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딸아이가 찾아올 때마다 하는 말이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사람들도 많고. 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거실 저 모퉁이에서 아내가 뜨개질하던 모습이 아직도 보이는데, 부엌 창가에 그녀가 키우던 화분이 아직도 있는데, 그럼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우시면 어때요? 딸의 제안에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왜 개를? 외롭잖아요, 아빠도. 외롭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73년을 살아온 남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필요 없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꾸었다. 병상에 누운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혼자 남으면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딜 가? 약속해요. 혼자서도 잘 살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밥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씻는 것도 귀찮아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우편물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나는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바닥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낑낑. 작은 소리와 함께 털뭉치 하나가 내 발밑으로 기어왔다. 강아지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온몸이 진흙투성이인 새끼 강아지. 어디서 왔어, 너? 강아지는 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결국 문을 열고 강아지를 안으로 들였다. 하룻밤만이다. 알았지? 강아지는 내 품에서 파르르 떨었다. 나는 오래된 수건으로 강아지를 닦아주고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조금 데워서 주었다. 내일 아침엔 동물보호소에 데려다 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강아지가 우유를 핥는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강아지가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을 보자 자꾸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보호소 앞에서 차를 돌렸다. 너 이름이 뭐니? 강아지는 대답 대신 혀를 낼름거렸다. 복실이라고 부를까?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그렇게 복실이는 내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엔 귀찮았다. 밥도 챙겨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줘야 하고 똥오줌도 치워줘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귀찮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복실아, 밥 먹자. 복실아, 산책 갈까? 복실아, 이리 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복실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 보니 텅 비었던 집에 다시 소리가 생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복실이는 내가 부르지 않아도 묘하게 내 마음을 알아차렸다. 내가 슬플 때면 다가와 내 무릎에 턱을 얹었고, 내가 화날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너 사람이었던 거 아니니?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그때 복실이가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을 할짝할 갔다. 괜찮다고? 네가 뭘 안다고? 하지만 복실이의 눈빛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복실이와 함께 지낸 지 한 달.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실이 밥부터 챙기게 되었고, 산책을 하며 바깥 공기를 마시게 되었다. 딸아이가 전화하면 받게 되었고, 가끔은 웃기도 했다. 아빠 목소리가 좋아지셨네요. 딸의 말에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어떻게 알았어? 뭔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살아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쯤부터였다. 복실이에게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유독 조용해졌다. 복실이는 아내가 앉아있던 거실 소파 자리를 유난히 좋아했다. 복실이는 내가 아내 사진을 볼 때면 꼭 다가와 함께 사진을 바라봤다. 이상하네. 마치 당신을 아는 것처럼.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어느 날 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당신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아내의 글씨였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요.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당신이 혼자 남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당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발 강아지를 키워주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강아지를 키우면 당신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당신. 그래서 복실이가 다가와 내 무릎에 턱을 얹었다. 나는 복실이를 꼭 안았다. 미안해, 복실아. 너를 보호소에 버리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실이와 함께 지낸 지 석 달.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이웃들과 인사도 하게 되었다. 심지어 공원에서 만난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 복실이 정말 착하네요. 그렇지? 우리 복실이가 최고야.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복실이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래, 복실아? 복실이는 문을 긁으며 계속 울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시 주인을 찾는 거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실이에게 원래 주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 돼. 너를 보낼 순 없어.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 문을 향해 울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게시판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3개월 전 잃어버렸습니다. 흰색 털에 왼쪽 귀에 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복실이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나는 그 글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고민했다. 복실이를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복실아, 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니? 복실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넌 날 선택한 거구나.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복실이. 사실은 제가 보호소에서 데려온 거예요. 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아빠한테 강아지를 꼭 키우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엄마가 일기장에 써두셨잖아요. 아빠가 혼자 살 수 없을 거라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제가 보호소에서 제일 순한 강아지를 골라서 아빠 집 앞에 두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 죄송해요.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빠, 고맙다. 네? 네 엄마 뜻을 따라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너,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복실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다. 여보,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떠나기 전에 딸아이한테 부탁해뒀어요. 당신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면
강아지를 당신 집 앞에 두고 오라고. 당신은 절대로 먼저 강아지를 찾으러 가지 않을 사람이니까. 강아지가 당신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당신, 정말 나를 잘 알았어.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여보,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어요. 그 강아지, 사실은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 강아지, 사실은 우리 딸이 어릴 적에 키우고 싶어 했던 강아지예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30년 전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아빠,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 안 돼. 아빠는 개 싫어해. 엄마도 키우자고 했잖아. 엄마 말 들으면 안 돼. 그때 나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 귀찮고 더럽고 돈만 든다고 생각했다. 딸아이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나중에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때 꼭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지만 우리 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빠, 복실이 잘 돌봐주세요. 딸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을까? 우리 딸이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딸은 꼭 가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이 흐려져 있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썼던 것 같았다. 딸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라고?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는데요. 정말? 왜요, 갑자기?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딸은 살아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니 진실은 달랐다. 딸은 살았어요. 하지만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됐어요. 딸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자책할까봐. 그래서 딸은 지금도 당신 앞에서는 멀쩡한 척해요. 전화할 때도 영상 통화할 때도.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딸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여보, 부탁이에요. 딸이 못다한 꿈을 당신이 이뤄주세요. 강아지를 키워주세요. 딸이 어릴 적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강아지를. 그럼 딸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우리 딸의 꿈이었구나. 복실이는 내 눈물을 할짝할갔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찾아왔다. 아빠, 복실이 어때요? 잘 키우고 있어. 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모습을 봤다. 아빠. 언제부터 알았어요? 얼마 전에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나를 배려해 준 거잖아. 나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복실이를 보내줘서.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복실이는 우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아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복실이는 사실 엄마 병원에 있던 치료견이었어요. 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실에서 복실이를 자주 만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복실이를 입양한 거예요. 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다. 너, 아내를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복실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복실아, 너, 아내를 기억하니? 복실이는 아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다. 그래, 기억하는구나. 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아내를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복실이는 내 손을 할짝할 갔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할 거야. 정말요? 복실이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다른 강아지들도 도와주고 싶어. 딸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너희 엄마 덕분이지. 그렇게 나는 매주 보호소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다. 버려진 강아지들을 씻기고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켰다. 할아버지 강아지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네요. 보호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이 녀석들이 좋아. 강아지들은 나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보호소에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왔다. 이 녀석은 주인이 사망해서 왔어요. 그래. 나는 그 강아지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슬픔에 빠진 눈빛을. 너도 혼자 남았구나. 강아지는 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울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그 강아지를 안았다. 복실이가 나를 살렸듯이 나도 이 강아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복실이 덕분에. 그리고 이제는 다른 생명들도 돌보고 있어.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계획대로 됐어. 나를 잘 알았더라고. 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때 복실이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내 무릎에 기댔다. 복실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실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나는 복실이를 안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빠 복실이가 사실 병이 있었대요. 뭐? 치료견으로 있을 때 발견됐는데 시한부였대요. 그게 무슨... 그래서 보호소에서 안락사 결정이 났었는데 제가 데려온 거예요. 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복실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얼마나 남았는데? 6개월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나는 복실이를 꼭 안았다. 너 알고 있었니? 복실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혀를 낼름거렸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열심히 살렸구나. 고마워, 복실아.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복실이는 내 손을 할짝할 갔다. 한 달 뒤, 복실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아내 무덤 옆에 복실이를 묻어주었다. 여보, 복실이 잘 돌봐줘. 이 녀석이 우리 딸의 꿈이었고, 나를 살린 생명이야.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복실아,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보호소로 향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응.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웃으며 강아지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복실이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다른 생명들을 살릴 차례였다. 그것이 복실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